여러분,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토 명문고 수학여행단이 서울 지하철에서 찍은 단 30초 무편집 영상에 전 세계 방송국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진실입니까? 저녁 6시 42분, 만원 열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한 발 들이딛는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아무 말 없이 일어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오직 한 명 유네스코 국제교육위원회 부국장인 에바 리터만이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계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방송국들은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유네스코 부국장 에바 리터만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연출이었을까요? 아니면 몸에 밴 습관이었을까요? 그 짧은 30초가 왜 일본 사회를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중요한 진실을 밝혀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에바 리히터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교육위원회 부국장이죠. 지난 15년간 전 세계 80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평가해왔습니다. 시민성 교육이 제 전문 분야예요. 국가가 내세우는 구호와 실제 시민들의 행동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주 거론되더군요. 모범 교육국가, 높은 시민의식, 질서정연한 사회. 국제 컨퍼런스에 갈 때마다 한국 사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의구심이 들었죠.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통계는 인상적이었어요. 영상 자료들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제가 직접 본 80개국 중 이렇게 빈틈없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설령 있다 해도 그건 대부분 철저히 통제된 사회였습니다. 시민의 자발성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성으로 만들어진 질서였죠. 저는 본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라고요. 언론 플레이와 정부 홍보로 포장된 이미지일 뿐이라고 말이죠. 동료들은 제 발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마침 일본 교토의 한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서울 수학여행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저는 동행을 자청했죠. 공식 시찰이 아닌 그저 관찰자로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8년 전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 동생 루카스가 지하철 사고를 당했어요. 출근 시간 혼잡한 역에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수십 명 있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죠. 루카스는 결국 혼자 힘으로 일어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일본 뉴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이 신속하게 도왔다고요. 일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떠들어댔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성 보도를 볼 때마다 의심부터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완벽한 이미지를 내세우는 나라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방문은 그 가설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죠. 지하철 질서, 거리 청결도, 교통신호 준수율. 모든 수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았어요. 저는 빨간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검증 필요. 현장 관찰 필수. 니시무라 선생님이 옆자리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리히터 박사님, 서울이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으니까요. 니시무라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글쎄요. 저를 놀라게 하긴 쉽지 않을 텐데. 착륙 30분 전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8시 42분에 멈춰 있었어요. 루카스가 사고를 당한 시각이었죠. 저는 일부러 고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미디어가 왜곡한 진실을 포장된 이미지 뒤에 숨은 현실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첫인상부터 예상 밖이었어요. 유리 천장 사이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죠. 공간이 넓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요. 당연히 최고로 꾸며놓았겠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다국어 안내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기본이었고 아랍어와 러시아어까지 있더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국어 지원 우수. 하지만 이건 표준 아닌가. 그런데 로봇 안내 시스템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작은 로봇이 길 잃은 승객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로봇이 승객의 목적지를 묻고 최적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승객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관찰했습니다. 이게 쇼인지 실제인지 확인하려고요. 10분쯤 지켜봤어요. 로봇은 계속 움직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정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이건 기술의 문제예요. 시민성과는 무관하죠.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문화의 특성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전용 동선이었어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넓은 통로, 점자블록, 그리고 별도의 안내 데스크까지. 저는 다른 공항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은 법적 의무로 최소한만 갖춰놨죠. 공항 직원 한 명이 휠체어를 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노인이 주소를 보여주자 직원은 즉시 택시 기사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노인을 직접 택시까지 안내했습니다. 15분이 걸렸죠. 그 사이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직원의 표정에서 귀찮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의무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타이핑했죠. 직원 태도 특이. 하지만 훈련일 수도. 공항 로비에는 노인 전용 좌석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일반 좌석보다 등받이가 높고 쿠션이 두툼했어요. 충전 시설도 바로 옆에 있었죠. 저는 다시 메모했습니다. 배려의 디테일 인상적. 그러나 이건 인프라. 출구로 나가는 길에 안내 데스크를 지나쳤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들고 뭔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직원은 단순히 대답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휴대폰으로 경로를 검색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근처 맛집까지 추천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절하네요. 하지만 이건 서비스 산업의 기본 아닌가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이건 보여주기용 쇼케이스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봤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거리.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공항 주변은 당연히 관리가 잘 되겠죠. 진짜는 도심 속에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비스 퀄리티 12년 연속 1위라는데 일관된 문화인가 연출된 무대인가. 저는 확신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서울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때 판단하면 되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여전히 18시 42분이었어요. 루카스가 떠올랐죠. 도쿄 지하철역, 냉담한 시선들, 그리고 왜곡된 뉴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보겠다고요.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빌 거라 예상했죠. 실제로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혼잡하지 않았거든요.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왼쪽으로, 천천히 걷는 사람은 오른쪽으로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질서가 잡혀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있나 확인하려고요. 몇 대 보였지만 특별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 청소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자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남성이 커피를 마시다 빈 컵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더니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죠.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건너가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모두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초가 지났죠. 여전히 아무도 건너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사회적 압력이 있었죠.
누군가 먼저 건너면 눈총을 받았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편안했거든요. 강제된 게 아니라 습관처럼 보였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오른쪽에 섰어요. 왼쪽은 비워뒀죠.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일부러 왼쪽에 서봤습니다. 실험이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죠. 뒤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걸어 내려가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섰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안해서 오른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남성이 지나가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두 줄로 섰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타는 사람들은 기다렸죠. 당연한 것처럼요. 차내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낮췄죠. 통화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구석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관찰했어요. 누가 주의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국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였어요. 니시무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죠. 여기 안내방송 참 친절하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훈련된 퍼포먼스예요. 국가가 시민들을 교육시킨 거죠. 카메라가 꺼지면 무너질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타이핑했습니다. 관찰 내용. 너무 완벽함. 여과되지 않은 순간 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람들 얼굴에 긴장감이 없었어요. 억지로 참는 모습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숨 쉬듯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결론 내리기 이르죠. 이건 공공장소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아무도 안 볼 때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요.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일본 학생들이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가이드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역사 설명을 어떻게 할지 궁금했거든요. 가이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야기로 넘어갔죠.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이 궁궐은 불에 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지켜봤어요. 가이드는 계속했습니다. 전쟁은 7년간 이어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비극이었죠. 비난의 어조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갔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땅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이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 시기 조선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친구로 지내고 있죠. 니시무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금 우리랑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다 친절하던데요. 한국 학생들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이었죠. 일본 학생 하나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연스러웠어요. 두 그룹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했죠. 날씨 이야기, 학교 이야기, K-팝 이야기까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역사적 상처 위에서 이런 평온이 가능할까요? 저는 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8시 42분에 멈춰 있었죠. 루카스가 사고를 당한 시각이었어요. 도쿄 지하철역이 떠올랐습니다. 냉담한 시선들, 그리고 왜곡된 보도. 제 마음속 상처는 아직도 18시 42분에 멈춰 있었죠. 한국 학생 하나가 제 시계를 봤습니다. 가방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 키링이 달려 있었어요. 시계 멈춰 있네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답했죠. 괜찮아요. 일부러 안 고쳤어요.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은 김다은이었어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어도 사람은 앞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가이드가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헐릴 뻔했지만 복원됐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에 머물지 않으려 노력했죠. 저는 그 문장에 멈칫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궁궐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누가 어느 나라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표면적인 화합일 뿐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역사 교육 방식 특이. 하지만 실제 감정은 다를 수도. 오후 6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저희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탔어요. 일부러 그 시간을 택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혼잡한 시간대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열차가 들어왔고 우리도 탔습니다. 차 안은 10,000원이었어요. 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노약자석이 보였습니다. 네 자리였는데 모두 비어 있었어요. 주변엔 젊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안 앉는 거죠? 금지된 건가요? 다음 역에서 노인 한 분이 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0대로 보이는 여성, 30대 남성, 그리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셋 다 일반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동시에 일어선 거예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분이 당황하신 듯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비켜선 거예요. 노인분은 결국 앉으셨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승객들 반응을 보려고요.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이게 연출일까요? 아니면 정말 일상일까요? 두 정거장이 지났습니다. 또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들고 탔습니다. 유모차가 꽤 무거워 보였죠. 남편이 혼자 들어올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칸에서 두 명이 동시에 일어나 도우러 왔어요. 유모차를 함께 들어 차 안으로 넣었죠. 부부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촬영하려고요. 이건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손목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18시 42분에 멈춰 있었죠. 루카스가 떠올랐습니다. 도쿄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졌던 동생.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죠. 루카스는 혼자 일어나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뉴스는 거짓말을 했죠. 저는 촬영을 멈췄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꺼냈어요.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질서가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 가설이 틀렸다는 걸요. 니시무라 선생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놀랍죠? 저는 대답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웃었죠. 우연히 이렇게 반복될까요? 다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시계 18시 42분에 멈춰 있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은이 말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갔고 타는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훈련된 게 아니라 습관처럼 보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둑해지는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제 마음속도 뭔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요. 저녁을 먹으러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였어요. 작고 오래된 가게였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신나서 떠들었죠.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섞여 앉았어요. 다은이가 일본 학생들에게 떡볶이 먹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불면서 먹어야 안 매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학생들이 계속 추가 주문을 했죠. 주인 아주머니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계산할 때였어요. 한 학생이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받았죠. 그 학생이 돈을 세더니 다시 카운터로 갔습니다. 사장님, 10,000원 더 주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정말 고맙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학생에게 줬습니다. 학생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우겼죠. 아니야, 받아. 요즘 이런 학생 흔치 않아. 학생은 결국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눠 마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어요. 연출일 수도 있죠. 외국인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작은 선행 목격. 하지만 진정성 확인 필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에 줄이 길었어요. 5명 정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임산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보였어요. 출맨 앞에 있던 남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말했어요. 먼저 하세요. 임산부가 놀라 손을 저었죠.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비켜섰습니다. 모두가요. 임산부는 결국 먼저 계산했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기다렸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또 놀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은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제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선생님, 시계 수리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대로 둘래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동생이 사고를 당한 시각이에요. 다은이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루카스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도쿄 지하철역의 냉담함과 오늘 본 서울 지하철의 따뜻함. 둘 다 아시아였지만 너무 달랐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죠. 타이핑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감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저는 썼습니다. 카메라 없음. 감시 없음. 그런데도 같은 패턴. 제 손이 또 떨렸어요. 다은이가 제 눈빛을 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죠. 지하철의 동시 양보, 분식집의 정직함, 편의점의 배려. 모두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면 큰 그림이 됐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8시 42분에 멈춰 있었죠. 루카스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누나, 언젠가 시계를 다시 움직여. 과거에 갇혀있지 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긴급. 소셜미디어 확인 바람.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켰죠. 화면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찍은 영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본 그 장면이었죠. 노인이 타자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서는 모습. 단 30초짜리 무편집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연출 아냐. 한국 대단하다. 국가 홍보물이겠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죠. 일본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한류식 감성 세매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냈어요. 계획된 퍼포먼스로 국가 이미지를 조작하는 전략이라고 썼죠.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리히터 부국장, 현장 관찰자로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저는 압박을 느꼈어요. 제 한마디가 국제 여론을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관찰 내용을 정리했어요. 공항, 거리, 지하철, 식당. 제가 본 모든 장면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앞에서 멈췄어요. 관찰된 현상은 연출되었음. 타이핑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멈췄죠. 누르면 끝이에요. 제 초기 가설이 증명되는 겁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라는 제 주장이 공식화되는 거죠.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걸렸거든요. 어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정, 망설임 없는 행동,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 연출이었다면 너무 완벽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은이었어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제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18시 42분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시계를 손에 들었어요. 초침이 똑딱거렸죠. 18시 43분, 44분, 45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루카스가 떠올랐어요. 도쿄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던 동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순간. 왜곡된 보도. 그리고 제 안에 박힌 편견. 다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다은아. 다은이 웃었죠. 별것 아니에요.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죠. 다은이 나가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봤어요. 관찰된 현상은 연출되었음. 커서가 깜빡였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한 글자씩 지워나갔어요. 화면이 비었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엔터를 눌렀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8시 46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제 시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루카스가 맞았어요. 과거에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더 이상 편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봤죠. 그제야 진실이 보였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브리핑 룸이었습니다. 각국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섰죠.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성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죠. 모두가 제 결론을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인가 아닌가.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인천공항, 명동거리, 지하철, 경복궁.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과장됐다고 생각했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영상을 틀었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찍은 그 30초 영상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섭니다. 연출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없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감시가 없을 때도 외국인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식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스름돈을 돌려준 학생, 편의점의 임산부 배려. 이 모든 게 작은 일입니다.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였습니다. 화면을 바꿨습니다. 제 손목시계 사진이 나왔어요. 18시 42분에 멈춰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8년 전 사건 때문에 아시아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이 저를 18시 42분에 묶어뒀죠.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시계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한 학생이 제 시계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18시 42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공공질서는 제도가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했죠. 그것은 시민들이 서로를 믿는 습관에서 태어난 문화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문화가 됐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부국장님의 초기 가설은 틀렸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틀렸습니다. 제가 본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보고서였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8시 43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틱틱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다은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 움직이네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거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죠. 지하철, 거리, 사람들. 그리고 18시 42분을 다시 움직이게 해준 작은 친절.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음 시찰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편견 없이 보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날 밤 다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계 고마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답장이 왔어요. 별것 아니에요.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누군가의 시계를 움직여줄 차례죠. 멈춰있는 편견의 시간을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마이너스 한 교육자의 고백.